자, 중동과 이집트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서아시아부터 이제 북아프리카에 거친 지역은 과거 이제 사회생 제국의 땅으로서 이슬람과 그 문화가 꽃피웠고 발전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강대한 지역은 이슬람이란 종교와 아랍어라는 언어의 공통성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석유라는 중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곳이기도 했으며 수혜주 운하 계통으로 동서교통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이래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열강이 진출했고 석유가 중요한 에너지원과 공업 원료로서 각광을 받게 되자 이 지역의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래야 구미 선진국들의 이 지역에 와서 대한 관심도 한결 더 높아지고 이해관계가 엉킴에 따라서 20세기에 들어서 이 지역은 토착민이나 원주민들 사이에 팽배해진 아랍 민족주의 물결은 이러한 구미 열강의 기득권과 엉키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됐다.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공화국에 이제 수입되면서 이스라엘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사태의 복잡성을 더하여 오늘날 중동 지역은 가장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크게 복되었다. 자, 1차 세계대전 영국의 위인 통치령이 됐던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곳에 유대인의 건국을 건의하기 위해서 벨포 선언으로서 유대인들 이주의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아랍인들 적개심이 또한 커져갔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벨포 선언은 저번 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유대인들의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1차 세계대 도중에 그 당시 이제 로스차일드에 의해 우리가 나중에 이제 1차 너네들 지원해주면 이렇게 건국에 큰 도움을 주겠다. 예, 팔레스타인은 이제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또 한편은 맥마원 선언도 같이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중적 약속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란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도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왔어요. 특히 유대인 시오니즘이라고 하시죠. 이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땅을 고토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많이 이주해갖고 이제 그 곳곳에 정착촌을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보면 여기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정착촌 크게 요 정도밖에 안 돼. 예. 아주 조금 해안가 주변으로 정착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예. 근데 독립할 당시의 영역은 요 정도였어요. 유엔에서 이제 그 당시 어, 이 유대인들하고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이 다투니까 땅을 나눠줬어. 예. 그래서 너네는 요만큼 갖고 유대인들 요만큼 갖고 여기는 나머지는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갖고 이 땅은 이집트, 이스라엘 영토로 이렇게 정해줬는데 지금 정착촌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눠줬죠. 이스라엘이 들어간 목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죠. 이걸 중동에 이제 그 나머지 아랍 세력들로 팔레스타인 편에 들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야. 예, 오히려 더 땅을 뺏겼죠. 2차, 3차, 4차 거쳐갖고 지금 영역은 여기고 이스라엘 이쪽 갖고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이런 지역들은 바뀌게 되죠.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영국의 위임 통치 기간이 끝나면서 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을 선언하고 아랍인이 이스라엘 공격했다. 제1차 중동 전쟁이에요. 자, 이로써 오늘날 이러는 장기간에 거쳐 치열한 아랍 대 이스라엘 투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네 번에 거쳐서 전쟁을 하게 돼요. 1차는 이제 일종의 독립전쟁이죠. 초반에 이스라엘 분리했지만 계속 지원을 받아 승리했고 2차는 아까쯤에 이제 그 어딜 공격, 이집트를 공격했죠. 이집트의 그 수에즈 국유화 때문에 그랬지만 전쟁에 승리했지만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3차는 6일 전쟁 해갖고 6일 만에 끝났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해갖고 이제 다 굴복을 시켰죠. 이렇게 해서 막대한 땅을 얻게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들 보면 여기 위에 북쪽에 보면 골란공원이 있어요. 이 골란공원. 원래 시리아 땅이거든요. 근데 이 골란공원이 전략적 요충지예요. 상당히 높은 그 고지대인데
여기에서 폰을 설치하면 다 그 이스라엘 사정권이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원래 예루살렘은 이제 요르단 쪽에 이제 있는 거죠. 동 예루살렘 쪽은 요르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완전히 장악해요. 예루살렘도 서예루살렘, 동유다는 그냥 다 장악을 해버리고 그래서 실효적 지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이 동예루살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시나이 반도까지 장악해요. 3차까지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4차 수해 그 중동전이 끝난 다음에 되게 이제 다시 이집트에 돌려주게 되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4차 중동 정쟁인데 이 4차 중동 정쟁은 진짜 뭐냐 이스라엘 상당히 고생한 전쟁이에요. 거의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뭐냐면 공격을 받았어. 그래서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그렇지만 초반에는 이제 대패를 했지만 나중에 대승을 하죠. 그것도 미국의 지원을 받고 간신히 이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전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국들 좀 무시하고 군사적으로 막 공격하는 그런 정책이 왔다가 4차 때부터는 좀 방향이 돌려요. 그래갖고 이제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헤즈볼라나 게릴라 색들 있죠. 그 피해도나 그런 색들과 이제 좀 소모전을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요 정도 있구나 하고 건너뛰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후 유대인들 이주가 더욱 증가됐고 그 영국도 넓어졌으며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했던 약 100만 명이 넘는 아랍인들, 팔레스타인이죠. 는 도망가거나 추방되어 팔레스타인 난민으로서 인접 아랍 국가에서 고달픈 피난 생활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땅이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이 모여있는 땅이 두 군데죠. 여기 가자 지구하고 이쪽 지구, 네, 여기 웨스턴 뱅크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부근 지역인데 요 지역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팔레스타인 살고 요 좁은 땅에 여기 살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하마스가 집권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 웨스턴뱅크는 여기는 좀 약간 그래. 여기는 어 이스라엘 유대인도 많이 정착종도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도 살고 있고 같이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자치구민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죠. 근데 실제 장악한 한3% 정도인데 하여튼 그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스라엘이 이제 싸웠던 건 초창기 때는 팔레스타인이었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였지만 나중에 하마스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뭐 로켓도 주고받고 아이언돔 해갖고 방어하고 그런 건 다 하마스와 관련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한편 프랑스의 위임 통치에 있던 레바논과 시리아가 독립되어 영국의 위임 통치에 있던 요르단 또한 1949년에 정식으로 독립되어 인정됐다. 자, 요거는 위임 통치를 이제 설명하려면 이 중동 지역의 위임 통치를 설명하려면 그 당시 사이코스 피코 조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네, 몇 교계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이코스 피코 조약. 사이코스 피코 조약이 뭐냐? 앞에서 이제 1차 대기대전 때 맥마을 선언과 벨포 선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영국과 프랑스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이면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중동 지역을 나눠 가졌죠.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볼 텐데 제가 자, 이 사이크스 피코 조약 내용을 보면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1916년 5월에 영국이 상개국이 오스만 영토 중에 시리아, 키리키아, 메소포타미아 삼국의 미래 세력 범위를 확정한 비밀협정이다. 자, 이 협정 영불 양국이 시리아의 처리를 조정하였는데 프랑스는 시리아 영입을 주장한 반면 영국은 1915년 10월 아랍인들에게 사실상 독립왕국 아랍왕국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게 맥마운 선언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통치 형태는 삼국과 메카 샤리프 사이에 장례 협의에 위임하였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 비밀협정 1917년 11월 러시아의 볼세비키 정권에서 폭로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사이코스 피코 지역 동안 어떻게 이제 나눠가졌나 이거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사이코스 피코 조약이 있는데 이게 왜 안 떠요? 이게. 예. 자, 여기 보면 이 북쪽에 이렇게 프랑스, 영국이 이제 나눠갔죠. 그래서 프랑스가 직접 통치한 지역이 있어요. 오늘 블룩존이라는 지역이죠. 여기는 오늘은 이제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 일대하고, 그다음 프랑스의 세역권 범위가 있죠. 이 시리아에 이제 있는 나머지 지역들. 그다음에 영국의 세역권과 영국의 직접 통치 지역은 대부분 이제 시리아 일부 또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 이런 지역을 이제 얘기하고요. 여기 인터내셔널 존이 있어요.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지역이야. 이 지역은요. 예. 근데 대부분 영국군들이 주둔하면서 이제 여기 머물렀던 거고요. 그래서 그 사이코스 피코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도중에 그 뭐냐면 땅을 나눠 가졌다. 세역권을 나눠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벨포나 맥마운 선언은 별 뭐냐면 어 거의 그 씌울 수 없는 그 약속이 된 거죠. 그래도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벨포선을 통해서 그 약속 믿고 많은 유대인들이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건너오니까 1차 세계대전 뒤에 어 독립국가를 만들어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건너온 많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제 뭐냐면 그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 조직들, 군사 조직들. 그래서 군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팔레스타인도 공격하고 영국도 공격해서 공격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좀 세력을 확대시키고 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하고 나서 이런 여러 이제 뭐냐면 무장 조직들이 합쳐서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군의 모태가 됐던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다시 넘어와서, 자, 새로 독립된 국가는 1945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예멘이 결성한 아랍 연맹이 그 가입됐고, 리비아, 수단, 티니지, 모로코, 쿠웨이트, 알제리가 이에 참가했다. 자, 아랍 연맹국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적인 국가는 이라크죠. 이라크가 이집트죠. 원래 이집트는 왕정이었어요. 음. 그 무하메드 알리의 그 후손들이 통치했던 왕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세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공화국이 되죠. 여기는. 자, 1952년에 국왕 파나크가 이제 추방되고 다음에 공화국이 수립할 이집트는 새로운 그 지도자 군인 출신 나세를 추대했다. 그는 내정 개혁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강경노를 설치하여 1956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켰다. 자, 이에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을 했고요. 2차 중동전쟁이죠. 이집트는 전쟁 패스나 국제연합과 미국과 소련의 비난과 반대 여론을 북적한 영국과 프랑스가 그 수에즈에서 철수하고, 그 나세는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지위가 굳혀졌다. 자, 1967년 이집트가 이스라엘 홍해로의 출구인 에이다 항구를 봉쇄하자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하죠. 이게 3차 중동 전쟁이야. 요때 이제 6일 만에 완전히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를 가운데 6일 만에 격파하고, 골란공, 아까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 지역과 그다음 시나이 반도, 요르단 서안죠. 웨스턴 뱅크 지역과 예루살렘 구시가지 점령인데, 요때 이제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이제 동예루살렘 지역이죠. 원래 요르단이 가나안했던 지역이죠. 웨스턴 뱅크하고 그 요르단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했어. 그때 요르단이 좀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웨스턴 뱅크가 요르단의 거의 이제 뭐냐면 재정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경제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한테 뺏긴 거야. 자, 그냥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74년 4월에 중동 전쟁이 났죠. 요때는 나세르가 이제 그 죽고 사다트인가? 이 사다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나세르의 그 후계자 정도 되는데, 얘가 이제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선제 공격해서 한동안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탱크도 격파당하고 뭐 비행기도 날아가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이집트와 시리아를 이제 또 이제 그 공격을 해서 결국 패퇴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아랍산 상륙국들은 석유를 정치 무기 삼아 석유가를 급속하게 인상하여 이스라엘을 고집시키려고 했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그래서 제4차 중동전쟁 이후에 그게 이제 석유값을 오페크에서 석유값을 올리죠. 이스라엘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야?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제2차 오일 쇼크는 이란에서 호메인 정권이 등장하잖아요. 파라비 왕조가 멸망하고 호메인 정권 때 또 그걸 호메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났던 거고요. 자, 1970년 나세르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온건 사다트 대통령이죠. 앞에.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이 사다트 대통령이 주도를 했던 거야. 사다트는 소련의 군사고문단 추방하고 나세르 시대 친소 정책을 보이고 미국에 접근했으며 그다음 1974년에 수에즈 운하를 제거했고 그다음 1978년에 미국의 조종을 받아서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다른 그 유럽 국가들의 이 반발 이집트의 관계를 단절하자 사다트는 이제 유럽 그 아랍 가극파에서 암살당했다. 또 레바논, 시리아, 그다음 요르단, 가자 및 요르단 서안, 요르단 서안 지구로 흩어진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1964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조직하죠. PLO를 이스라엘 대항해서 게릴라전과 그 테러 행위를 전개했고 제3차 중동전의 6.1 전쟁 결과 100만 명이 넘는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은 이스라엘 직접적인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1987년 연말에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 청년이 이스라엘 군 병사와 이스라엘의 그 정착민에 대해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는데 자 이걸 이제 뭐냐면 제1차 인티파타라고요. 인티파타. 예. 인티파타가 이제 일어났고 이제 이렇듯 이제 이스라엘 건국 이래 지속된 적대강의 피해로 이전했던 아라파트의 원건 노선의 선회와 그다음 이스라엘 그 원건파인 노동당의 나빈 총리가 이제 집권하면서 1990년대 초에 하해의 길을 들었다. 근데 이 책은 80년대에 썼던 것도 있는데 원래 80년대 원본인데 90년대 내용은 나중에 첨가된 거야. 그러니까 개편되면서 첨가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1993년 9월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피레로는 서로 상호 인정하는 평화협정안을 어, 발표하고 구체적인 과정에서 자치협정이 1993년 5월에서 99년 각각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 뭐 이라크는 이제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걸프 전쟁 이런 것들은 예. 자,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신생왕국들 뭐 그냥 6, 70년대에 많이 독립했다. 뭐 그 정도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 예. 그다음에 3세계 형성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3세계. 자, 20세기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각성과 민족주의 발전, 이에 따른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지의 물결은 현대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흐름의 하나였다. 자,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 전후 20년간 아시아에서 20개국, 아프리카에는 33개국, 약 53개국의 신생동국이 탄생되었고 70년대 초반 그 수가 그 60개에 넘게 되었다. 자, 이러한 신생국가들은 과거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였으며 현재 그 대부분이 빈곤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래야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까지 포함하여 국제정치에서 미국과 소련 등의 두 나라 냉전에 시들지 않고 비동맹 제3세계 국가를 형성한 거죠.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후진적인 남과 선진적인 북의 괴리와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목표를 샀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북 문제라고 하죠. 대개 이제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들보다 후진국들이 몰려 살고 있고, 그 북반구는 선진국들이 몰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가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을 미국 중심의 1세계, 소련 중심의 제2세계와 제3세계, 제3세력이라 하며 그들이 또한 비동맹을 맺고 되었기 때문에 비동맹 국가가 분다. 자, 이 그 3세계의 태동이 됐던 회의가 콜롬보 회의야. 예. 그래서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실론
연하 내를 갖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평화 세력으로 확인한 동시에 그 세력을 결합하기 위해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소집한 것이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를 소집했고, 자, 이 결정에 따라 다음에 인도의 방중에서 동당국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회의를 열게 됐고, 이러한 3세국이 탄생된 것이다. 예. 방중회의가 이제 있죠. 콜롬보에서 먼저 제청했고, 방중회의에서 관련된 내용 이제 확립되었다. 3세계의 그 국가들 어떤 그 동맹들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교과서 좀 읽어볼게요. 네, 요게 이제 좀 잘 돼 있어갖고 그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아시아 아프리카 독립의 전반적인 내용도 같이 읽으면서 보죠.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열강의 식민 통치에 벗어났다. 자, 인도는 영국부터 독립했지만 종교 갈등은 인도 연방과 파키스탄은 분리되고요. 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나눠지다가 1970년대 서파키스탄에서 동파키스탄에서 독립해 나가죠. 이게 오늘날 방글라데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독립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독립을 쟁취했다. 그리고 서아시아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 독립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원래는 싱가포르가 있었는데 싱가포르가 60년대에 떨어져 나가서 독립이 됐죠. 자, 아프리카에서는 트니지아, 모로코가 프랑스부터 독립을 했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나가 독립을 이뤘다. 그래서 1960년대 나이지리아, 콩고 등 17개 독립국이 선언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아프리카해라고 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리고 알제리의 독립을 막으려고 프랑스와 오랜 기간 동안 독립을 이뤘다. 그래서 알제리는 독립을 막으려고 프랑스와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쟁을 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가 좀 이거 좀 불연설명인데, 프랑스가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초반에 깨졌잖아요. 네. 그래갖고 한동안 독일에 거의 식민지 정도 취급받았는데 통치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되게 스크래치가 남긴 거야. 자존심 상한 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프랑스 제국의 영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식민지 포기했거든. 영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식민지 이득보다는 얻는 이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그냥 독립시켜주고 포기를 했는데 프랑스는 계속 그걸 붙잡으려고 했어. 왜냐면 이거라도 프랑스 식민지가 유지해야지 자기 자존심 산다 해갖고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전에 2차 대전 이전에 있었던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 유지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베트남에서 한번 깨졌죠. 그 독립됐고 그다음에 알제리에서 이제 독립을 일으켰는데 저번에 얘기했을 거야. 처음에 알제리 독립을 인정 않고 메인 부대를 파견해갖고 여기를 탄압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드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안 되겠다. 국제 여론도 안 좋고 탈식민지가 그 당시 이제 대세거든요. 독립을 시켜야겠다. 그 결정을 하니까 그 외인 부대들이 가만히 안 놔두죠. 가만히 안 있죠. 예. 기득권도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가 자국 군대를 파견해서 프랑스 외인 부대를 진압한 사건이 있어요. 결국에는 알제리가 이렇게 해서 독립이 된 거죠. 자, 그러나 아프리카 갖고 독립 후에도 제국주의 침략이 남긴 상처 때문에 수많은 분쟁을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제 제국주의 침략 시기 때, 지배 시기 때 국경선을 그을 때 반듯반듯하게 그었잖아요. 자기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당시 어떤 민족이 살고 어떤 부족이 살고 그런 건 이해 상관도 없이 그냥 이렇게 국경선을 그어버린 거야. 그리고 독립 후에도 그 국경선에 따라서 독립이 됐어요. 예. 민족별로 그 부족별로 해체물을 갖고 살면 되는데 이미 이제 한 100년 넘게 뭐냐면 다른데 아프간에서 기득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게 독립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부족 간의 어떤 다툼 이런 것도 이제 번져 나갔죠. 예. 그래서 맨날 내전이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군들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어느 쪽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을 하고자 했다. 그래야 1954년 인도의 네로와 중국의 저울라이가 델리에 만나 평화 5원칙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기준 아시아, 아프리카 29개 대표가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서 아시아 아프리카회를 개최하고 평화 10원칙을 뭐냐면 만장일치를 통과시켰다. 평화 5원칙이 이때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반둥에서 평화 10원칙이 그 채택됐다. 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러한 노력은 그 비동맹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가 형성되어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 양상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평화 10원칙이 있어요. 반둥회의에서 결정된 평화 10원칙이 있는데, 요거는 기존의 평화 5원칙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쓰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거 잘 읽어보면, 자, 기본적인 인권과 국제연합 헌정 존중, 주권과 영토 보존 존중, 인류와 국가 간의 평등, 내정 불가성, 단독 집단 자위권 존중 이런 것도 있고요. 강대국의 유리한 집단 방위 체제, 그다음에 무력 침공 부정,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 이익과 협력 촉진, 정의와 국제적 의무 존중 그런 것들인데, 자, 1955년에 열린 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제3세계 기틀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그 1955년에 일어났던 것이 이제 앞에 얘기한 반둥회의죠. 반둥회의에서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이에서 이제 그 식민지 문제에 관한 토론이 이제 벌어졌고 소련과 미국 등 강대국의 비판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자, 그것이 평화 시원칙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국주의에 시달려온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가 외세에 대한 저항과 외세, 외세에 대한 저항을 집단적으로 선포하는 데 의미가 있다. 1961년 동유럽 국가인 유고슬라비아 티토와 인도네로 이집트의 나세 등이 제1차 비동맹이 베오그라드 회담을 열고 제3세기 협력을 다짐했고 이후 비동맹회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려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참가국도 제1차 비동맹회의에 25개국이 넘어 현재 118개국이 이른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눈치를 봐갖고 거의 참여하지 않았죠. 예. 자, 하여튼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서양사 개론을 이제 다시 볼게요. 자, 1955년에 방동회에 참가한 나라들의 국내 사정이나 독립의 유래의 역사는 저마다 달랐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기본 문제에 관해서 공통된 입장을 찾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반식민지와 반인종주의 그리고 국제연합 가입이라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고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 간의 및 세계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협력을 제청했다. 방동회에서 탄생한 제3세계 내지 비독립국 동맹국수는 점차 증가되어 제2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때는 제40여 개국으로 참가하였고 1973년 4차 비동맹 국회에서는 73개국으로 참가했다. 자, 이러한 제3세계 등장은 국제연합에서 새벽 공포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 국제정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초기 정신과 달리 한때 중공이나 쿠바 같은 공산국가도 이에 파고들어 공산 세력의 왜곡단체에 비슷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당시 뭐 주일례도 뭐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자, 그냥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선진국이 이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또한 비동맹국 중 상당수가 반드시 공산주의를 환영하지 않고 국내 정세가 저마다 달라 그 단결력 점차 약화되어 특히 소련 냉전의 해소 이후에는 그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발이 좀 먹혔는데 내부 갈등과 미국과 소련의 압력 때문에 실질로는 잘 운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뭐 돈도 주고 경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미국 3세계 국가들도 뭐 비동맹국의 회의에 참여했긴 했지만 어, 전체 결정보다 그 비동맹국의 회의 전체 결정보다 미국의 입장을 따라서 폴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유엔에서. 그래서 실질로는 나중에 정치력이 약화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강자에서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네, 서강자 500페이지, 500페이지인가? 600페이지인가? 네, 600페이지에 있는데
요게 이제 제3세계 비동맹 국가 운동이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요거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해방과 신생 독립국 통생한 방향으로 제3세기가 세계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뜻했다. 제3세기란 1952년 프랑스 시사평론가 소비가 프랑스 대혁명 당시 1신분, 2신분, 3신분을 빗대어 만든 용어다. 소비는 지금까지 무시되고 착취당하고 경멸되어 제3세기가 이제 무엇인가 되고자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그건 이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그 시아스의 그 말미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강대국의 특방원에서의 비집고 국제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자, 이렇듯 동서 냉전 체제 안에 미국, 서유럽, 오스트리아 등 자본주의 진영 1세계와 소련, 중국, 동유럽 등 공산주의 진영 어디서도 가입되지 않는 중립국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을 라틴 아메리카까지 합쳐서 제3세계로 통칭한다. 이렇게 있고요. 제3세기 이제 신생 독립국 연대 협력은 비동맹 운동으로 구체되었다. 1955년 4월에 인도네시아 방중에서 서구 열강의 이목에 집중시키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연대회를 개최했고요. 그때 네루, 수가르노, 조올라이, 나세드 등을 비롯한 29개국의 정상들이 참가한 방중회는 수가르노 포함되어 인류 역사는 처음으로 두 대륙에 거쳐 유색 인종의 회의였다. 세계 25개 인구의 절반을 그 대표하는 방둥회의는 서구 열강에 맞서 아시아, 아프리카 주체성을 청명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무대였다. 자, 방둥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평화 및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은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간침, 내정 불간섭, 평등과 후회, 평화 공정 5원칙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어떤 분이 예전에 한번 제가 모의고사 냈더니 평화 5원칙은 요때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서기에서 읽은 것처럼 콜롬보에서 하지 않았냐. 콜롬보에서 5원칙 있고 10원칙은 방둥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맞아요. 서양자. 네. 뭐가 맞냐면 콜롬보에서 평화 5원칙을 제시한 건 맞아요. 이것도 맞고 방둥이에서 평화 5원칙을 원칙이 다 공포했어요. 평화 5원칙을. 근데 이거는 콜롬보에 있는 내용을 반둥회에서 재확인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처음 한 게 아니라 재확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콜롬보에 있던 내용을. 그 때문에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건 사실 측면에서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 5원칙을 재확인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평화 5원칙을 기반으로 해갖고 뭘 공표했냐면 10원칙을 공표했어요. 그래서 콜롬보는 5원칙, 방동은 10원칙 이렇게 이제 뭐냐면 도식화시켜서 외우지 마시고 콜롬보에서 5원칙을 공표했고 그 5원칙을 방둥회에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10원칙을 공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이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된 냉전 분리가 어느 쪽도 가능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인 동시에 그 식민지 세력에 맞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연대 제3의 분력을 단합하자는 호소였다. 자, 이어서 이제 1962년 9월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이 주도해서 베오그란드에서 제1차 비동맹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공식적으로 비동맹 운동이 막을 올렸다. 일찍이 소련의 연합과의 편입이 거부하고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했던 유고슬라비아가 비동맹의 견인처로 등장했던 것은 비동맹 운동이 단순히 지역적 연구를 넘어서 정치적 원칙으로 발전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자, 베오그라드에 있는 동서 군사동맹에서 불참, 그 다음에 외국군 군사기지 제공 불가 등을 청명한 걸 알 수 있듯이 초창기 비동맹 운동이 동서 분쟁 종식과 냉전구도 해체에 강조했다. 따라서 베오그라드 회의에 참가한 비동맹 국가들은 당시 베르린의 장벽 축소를 둘러싸고 야기된 두 불력 사이의 첨예한 분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1961년 공식 출범 당시 25개국에 불과했던 비동맹
해온 수는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많은 독립국이 탄생에 따라서 1970년 따라 1970년 제3차 비동맹 회담에서는 당시 61개국으로 더 늘어났다.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많이 이제 가담을 했죠. 1970년대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 또 대거 가입되면서 79년에는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제6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92개국이 참가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쿠바는 미국 관계가 별로 안 좋았죠. 자, 그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동맹 운동의 맹주로서 부상했던 카스트로는 쿠바에서 제국주의, 신민주의, 인종주의 모든 형태의 침략과 점령, 지배, 간섭, 패권들을 맞서서 투쟁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청명하면서 강경노선을 밀어붙였다. 요게 신민주의 뭐냐면 예전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영토를 직접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토 지배는 하지 않지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지만 이런 비동맹 운동의 학대가 비동맹 국가들 실제 양대 분력의 모두에 대한 동일하게 맞섰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자, 대다수 비동맹 국가들은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를 따르고자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나가고자 했으며 그만큼 미국이나 서방보다는 소련이나 공산권에 일정한 공감을 표명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비동맹 국가들은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에 의해서 미국이나 서방 원조를 마다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소련도 와갖고 친소련적인 정책을 하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돈을 주겠다 굳이 거절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요. 예. 자, 이에 따라 이제 비동맹 국가들의 주요 관심도 1983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7차 정상회담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사의 경제적 격차와 해소와 개발 영역이나 현실적 문제를 해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치적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경제적 문제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운동 동맹의 방향이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라는 동서 문제에서 식민지 잔재와 청산이라는 선진국 제도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남북 문제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결국 비동맹 운동은 겉으로는 울려 퍼진 반식민지, 반제국주의 거친 한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 식민지들이 거의 독립을 달성한 70년대 초반에도 제3세계 사정들은 그리 좋지 않았다. 민주주의 강요했던 독재주의가 강요했던 아프리카 신생국가는 군사 정권이든 민간 정권이든 대부분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도 선택했고 부정부패와 족벌 정치가 만연했다. 그 어저께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하고 음,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오랜만에.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인성 나오고 이제 했는데 그 모가디슈 보니까 아프리카가 그 당시 그 1980년대, 7, 80년대 아프리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알게 됐다고. 예. 모가디슈가 이제 소말리아의 그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소말리아가 지금 내전 상태죠. 내전 상태 이전에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맨날 빈번하고 그리고 이 쿠데타 정권을 또 타도하게 해서 반군들이 들어오고 치안이 불안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네.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이게 다 제국주의 국가의 많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국민들의 어떤 좀 민주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예전에 부족 단위로 왕국 단위로만 좀 건설했지 우리처럼 통일된 중앙집권적 국가를 경험한 만든 역사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또 더 얘기했다가 또 정치적인 문제니까 문제가 되겠죠? 예, 그 정도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대다수 신생국들은 인접국가 심각한 영토 분쟁과 인종 붕괴에 시달렸고 거듭된 군사 쿠데타로 경제 파탄과 양민 학살을 동반한 내전으로 기울였다. 게다가 군사적 해결을 포기하는 그 해결 포기한 비동맹 원래 목표 중에 하나는 비동맹 일부 회원국들이 수십 년간 서로 전쟁을 벌이는 실정에서 그야말로 유명무실화 되었다. 그래서 있고 교전국들은 소련이나 중국 등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물자를 지원받는 그리 낯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밑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서양사 기도를 넘어가죠. 유럽의 재건과 볼게요. 자, 유럽의 재건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세계대전 때 이제 승전국이든 뭐 패전국이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거의 유럽이 항폐화됐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폭격기 날아가면서 도시도 파괴되고 공업시설도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냐면 스테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후 복구 사업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마샬 계획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복구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서유럽의 경제 상태는 비참했다. 이베 풀칠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었고 물가가 계속 안 등했으며 암시장이 번창했다. 1946년 파리에서 빵 배급이 나치 점령의 42년과 비슷했고 46년 영국은 영국 사상 처음 빵 배급 시했다. 대영 제국이 이미 세계적인 대영 제국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1946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고는 제2차 세계대전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이 끝났다고 믿었다. 전성기 사정이 이설진데 패전국 독일은 고난이 가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자, 소련의 국경에서 서쪽 이동하고 아까 이제 오데르 나이세스 땅을 폴란드 쪽으로 이렇게 넘겨줬죠. 그러면서 그 땅과 그 예전 동프리센 땅들을 다 소련이 먹은 거야. 예. 폴란드가 또 동쪽 지역을 또 넘겨주고 자, 그래서 이제 폴란드 그 보상으로 독일의 영토를 획득했다. 오데르 나이세스 땅인데 잠깐 제가 교재에서 좀 보여줄게요. 여기 여기인데 이 오데르 나이세스 땅이 여기 뭐냐 여기 요 땅이죠. 요 땅. 네, 여기 땅인데 오데르 강인가? 네. 아 여기다 여기. 이 오데르하고 오데르 강 있어요. 오데르 나이세스 강 있죠. 여기 있는 선을 원래 독일 사람들이 살았던 땅인데 이 동프로시아인가 요 지역은 러시아에 편입되죠. 그러니까 소련에 편입돼서 칼라리 그란드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요 땅, 저번에 얘기했죠. 요 땅은 폴란드 땅이 돼요. 예, 폴란드. 폴란드에 이제 여기 있고 단지도 폴란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은 여기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대거 이쪽으로 이제 동독이나 서쪽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볼게요. 그 결과 이제 1,300명의 이제 동독 주민들이 되게 왜안 돼? 자, 추방되었고 다른 동유럽 국가로부터 추방된 독일 난민들이 축소된 독일 용토로 몰려들었다. 자, 소련은 배상 후 독일 내 공장과 설비 반출하고 소련은 자체 공업 시설이 많이 이제 전쟁 중에 날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내 공장과 설비 다 뜯어내갖고 서로 이동을 시켰어. 예. 자, 철도까지 뜯었죠. 진짜 대단하죠. 예. 자, 1946년 공장지대 노동 지역은 평균 식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독일 상황은 이제 보면 다음 줄 볼게요. 자, 나치 종전과 전쟁은 밝은 생각과 옛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자, 서유럽 전체에 새롭고 보다 더 나은 유럽 건설을 위한 번역과 시험이 환영을 받게 됐다. 새로운 집단과 정당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유럽의 번역과 그 재건을 주도했다. 그리고 진보적인 카톨릭과 보완한 카톨릭 정당, 기독교 민주당 진출이 현저했다. 그래서 이제 새 유럽 각국에 기독교 민주당이 등장했다는 거죠. 자, 이탈리아에서는 전후 최초로 선거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고요. 1948년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정치의 민주주의와 경제 재건, 온건한 사회 개혁을 추진했고 프랑스에서는 카톨릭 계통의 정당이 슈만 정당에서 슈만 같은 전후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유럽 통합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자 서독에서는 기민당은 이제 기독교 민주당을 주인 맞이에요. 아데나우 대통령 유명하죠. 아데나우 총리가 유명하죠. 이 아데나우 총리가 이제 장기적인 집권이 시작됐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로 전쟁 중에 네지스탕스 운동을 유력해 줬으며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그랬다. 자, 이러한 사회변혁과 경제개혁에 공헌했다. 그들 또한 공헌했고요. 자, 유럽의 경제적 부흥에 도화선이 된 건 앞에 언급한 미국의 마샬 계획이죠.
제1차 대전 후에 달리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은 냉전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내려갖고 그 지도적 역할을 피했죠. 아, 했건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소련과 이제 대항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극적 팽창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뭐냐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시면 돼요. 네. 팽창 정책이 팽창 정책보다는 간섭 정책이 하는 다 각국의 이제 문제에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간섭을 하고, 그래서 예전 소극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예.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그 예전에 그 몰로 대통령이 고립주의 정책을 가지면서 오늘날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는 5대 때 언제요? 그 19세기 때이고 20세기 미국은 다르죠. 예.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좀 약간 이제 고립주의 정책을 좀 펴긴 했지만, 다시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다시 적극적인 간섭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예. 자, 하여튼 뭐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역할을 담당했고, 공산주의 위협을 대항해서 서유의 대규모 경제 원조와 군사력 보호를 제공했다. 즉 나토를 통해서 서유럽이 미국에 주둔하고 해구사를 제공했으며, 1948년 5년간 마살 개월 동안 총 255억 달러를 다른 방대한 경제 원조들, 그것이 차관이 아니라 주로 증여 형식으로 지금 그냥 주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 어떤 단서냐면 꼭 경제 개발 하나에서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물건 그 건설 그, 뭐라 그러죠? 전쟁 부흥하는 과정에서 공장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 막 지을 거 아니에요. 기계 같은 거 도입하고, 그때는 꼭 미국에서 수입해 오도록 한 거야. 예, 이 돈을 미국의 물자 사도록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럽의 경제를 미국에 영향력을 아예 줬던 거죠. 예. 자, 그래서 1948년 피폐했던 유럽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1950년대 발발한 한국 전쟁의 자극을 받아 일본도 크게 뭐냐면 부흥했지만, 요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럽도 경기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1963년 서유도는 2차 대전 전에 2배 내지 1.5배 생산고를 자랑하는 경제 기적을 달성했다. 자, 이런 경제 기적 요인에는 미국 원조가 으뜸을 꼽아야 될 것이다. 미국은 전쟁 종결 후 빠른 시일 내에 원조를 시작했고, 일종의 공산주의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이 필수적이죠. 예. 그냥 가난한 나라에서는 꼭 공산주의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생산된 공장의 수입에 필요한 설비를 미국부터 받고,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특수한 공장 설립도 지원을 받았다. 또 미국은 경제 원조의 최대한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분배 조정과 협동을 요망했고, 그 결과 유럽은 협동과 교육의 장애물을 빨리 제거하여 어, 건전한 경제를 수반하여 경제 자유주의와 국제적 분업을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서유럽이 특히 단결될 수 있었던 것이 전후 복구 사업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조종 안에 또 위기의식도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유럽의 통합의 어떤 정서적이고 경제적 바탕이 된 것 같아. 심리적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네, 정서, 심리적, 경제적 바탕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후에 유럽 통합으로 나가게 되죠. 음. 자, 전후의 서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정책의 기본 목표를 경제 성장에 뒀고, 이를 위해서 독창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전력을 기울였다. 이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 경우가 특히 현저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독일은 경제 장관이었던 에르하르트의 지도 아래 나치 시대 완전 통제 경제를 폐기하고, 히틀러 시대의 강고의 사회복지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전환했다. 예. 히틀러가 또 사회복지망은 잘해놨잖아. 그건 인수한 것 같아. 자, 에르하르트는 먼저 화폐 개혁을 당해요. 독일의 마르크를 안정화시키고, 1948년에 식량 배급과 가격 통제를 폐지하면서 이윤의 비약적인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기업가로 하여금 고용 증가와 생산 증가를 시도하게 했다. 그 결과 1850년대 독일은 독일은 번영하는 경제, 완전 고용, 강력한 화폐, 그리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하게 되었고, 이른바 나일강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지금
유럽에서 제일 경제로 번성한 나라 아니에요? 지금 그 기반을 이때 마련해줬다,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독일의 성공은 새삼스럽게 자유시장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와 보다 더 자유로운 교육에 대한 존경심을 다른 유럽 국가의 사이에 한기시켰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좀 보는데, 자, 프랑스의 경우 주된 혁신은 새로운 종류의 계획 경제에 이루어졌다. 장 모네의 지도 아래 성립된 경제계획위원회는 대은행, 보험회사, 공공시설 탄광, 르노의 자동차회사 등을 국유화하였고, 프랑스 경제의 야심적이고 유통성 있게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니까 마샬계의 원조군과 국유화된 은행으로 하여금 기간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위원회와 정부 관료는 사기업에 장려하고 크게 생각할 걸 권고했으며, 원래 신중한 프랑스 기업도 이에 호응해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시설과 근대적인 공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이루어졌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와 같은 그 융통성 있는 유연한 계획과 국가 및 사경제의 혼합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설치해서 1950년대에서 60년대 통해서 그 실업이 거의 없어지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이에 이제 뭐 영국 내용인데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유럽의 통합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 이제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0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죠. 자, 유럽 통합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있는데, 요 내용보다는 서강사 총론 내용이 잘 되어 있거든요. 유럽 통합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요건 좀 약간 부실해. 그래갖고 서강사 총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보고 나서 요걸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서강사 총론 내용을 보면요. 자, 유럽 통합 볼게요. 유럽 통합. 네. 서강사 총론 내용을 제가 심화 규제 내용을 정리했어요. 총론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심화 규제 정리한 내용을 볼게요. 요걸요. 총론 내용을 정리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럽 통합 역사적 배경 보면요. 중세 민족 이동의 계기로 게르만 민족이 유럽 국가의 민족적 기반을 이뤘으며,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전 유럽의 공동체 형상, 네, 프랑크 왕국이 중심이죠. 기독교를 수용했잖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프랑크 왕국의 그런 샤르마 대제, 카를 대제가 유럽 통합의 어떤 역사 상징적 인물로 부각했다 했죠. 그래서 매년마다 카우스 대제상이라고 해갖고 유럽 통합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게 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걸 신성로마 제국은 유럽 통합의 어떤 상징적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때 2차 세계를 겪으면서 그다음에 서유럽 국가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보면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 안에 이제 유럽 통합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시초가 됐던 것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프랑스 외무장 브리앙이 유럽 연방을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수상의 철치대 구상이 볼 수 있어요. 여기 주 2430년 30번에 있는데,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국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유럽 연방을 창설할 걸 제안을 했고, 제상의 제안이죠. 영국 수상 철치는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 각국 지도자에게 유럽 합중국의 구상을 제시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시란 말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가정을 보면요. 먼저 유럽 평의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석탄 철강 공동체 만들어지고,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 EC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돼 나가죠. 먼저 유럽 평의회를 볼게요. 자, 이 유럽 평의회는 지금도 상징적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여기는요. 자, A급 평의회가 1948년에 개최됐는데 유럽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에 잠깐만요. 유럽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철치 주도에서 유럽 평의회가 형성이 결정되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를 본부를 둔 유럽 장관회의와 자문총회 대표를 파견하고 단 독재 정권이 수립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및 동유럽 국가를 제의시켰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장관회의와 자문총회에 각국 대표를 파견하는 식으로 결성이 됐고요. 활동은 정기적으로 스트라스부르에 그 타협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회원국의 불만사항을 조율했고 한인 노예 같은 평의의 지정국하고 헬기를 이제 유럽 전역의 공공건물이나 개인차에 달도록 있다. 헬기라는 것은 유럽 평의의 헬기를 얘기해요. 깃발을 얘기하죠. 회원국에 대한 구성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 주권을 초국가적인 권위에 종속시키려 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제 구성력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국은 개별국가 자유를 유보하고 법치주의를 따르도록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해줬다. 네. 그 때문에 권력 구성력이 가지지 못했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먼저 이제 출발점이 됐던 것이 경제예요. 경제적 이제 공동체가 형성된 다음에 정치적 통합이 이제 됐는데, 자, 여기 보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볼게요. 요게 자, 결성 배분 보면 앞에 언급했던 이제 슈만이 있죠. 슈만. 네, 프랑스 경제사 슈만과 외무장관 모네가 유럽 통합의 진전협자, 실현 가능한 통합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을 이제 한 번에 갑자기 통합하는 좀 그러니까 필요한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에서 통합을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구상을 했는데 이때 이제 구상한 것이 뭐냐? 슈만과 모네가 구상한 것이 뭐냐면 프랑스와 독일을 같이 엮자는 거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고, 예. 프랑스는 철강이 많고 독일은 석탄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서로 교환하면 상당히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석탄과 철강의 공동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야. 또 이거는 또 군수물자와 또 관련돼 있으니까 각국의 이제 뭐냐면 구구 세력들이 등장해갖고 나중에는 또 군비 확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거야. 자, 등등 해가지고 이 당시 유럽 설탕 철강 공동체를 마련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석탄 철강청을 창설해서 슈만에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그 서로 이민이라는 작전이죠. 프랑스는 부족했던 석탄을 얻게 되고 독일은 부족했던 철강산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유럽 설탕 철강 공동체가 원래는 독일하고 프랑스만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아니 그 말 잘못했네. 그 프랑스와 독일만 이제 하고 있다가 나중엔 이탈리아, 베네수스 3국이 같이 참여해요. 그러면서 석탄 철강 공동체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했던 것을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같이 하면서 이탈리아, 베네수스 3국이 하면서 설탕 철강 공동체가 창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네수스 3국은 벨기에, 네덜란드, 루셈부르크 요 세 나라를 얘기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좀 발전시킨 게 뭐냐면 EC예요. EC.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설탕 철강 공동체의 성공으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그 당시 프랑스, 소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6개국이 로마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를 창설하게 되고 그래서 유럽 공동체 나중에 계층을 하면서 EC로 계층되면서 유럽의회도 개설되고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EC 개최에 큰 공헌을 했던 것이 그 로마 조약이거든요. 로마 조약 요걸 한번 볼게요. 이 로마 조약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어요. 자 로마 조약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관세 상호 폐지, 공동 관세 설정, 지역 내 노동자와 자본의 이동 자유, 농업, 운수, 통상, 금융,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거쳐서 공동정책 수립, 그 유럽 투자은행 스플릿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유럽 경제 공동체가 이제 주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서독이나 얘네들 중심으로 했죠. 종전 유럽 성장 철강 공동체를 확대 개편돼서 만든 건데, 자, 영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따로 만들었어요. 영국은 또. 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은 좀 약간 자존심이 좀 강한 나라죠. 네, 프랑스가 좀 약간 대입된 것도 있고, 그래서 유럽 대륙에 예속돼 있는 또는 어, 연령망 유대 이안을 원하지 않은 그 영국이 주도하여 결성했다. 예, 그 유럽 대륙의 예속을 원하지 않고 연령방의 유대인 이안을 원하지 않는 영국이 주도했는데, 주로 어떤 나라냐면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해운각 상원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대신에 공동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EEC는 공동관세 부과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동관세 부과하지 않았어. 네, 그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나 이렇게 유럽 자유무역 협정이 갖고 이원화된 이런 이제 유럽 통합 움직임이 어, 그 당시 그 뭘로 통합됐냐면 유럽 공동체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EEC에다가 EFTA가 합쳐지고서 EC가 되죠. 예. 근데 이제 형식은 EFTA가 EC로 이렇게 통합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죠. 유럽 경제 공동체가 얘네들이 이제 통합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자, 회원국 징대 보면 영국, 아일랜드, 단마크가 이제 EC에 이제 참여하면서 그 당시 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도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통상업무를 EC 총회에서 다루고 공불 부유션을 줬죠. 벨기에는 각국이 임명한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지시를 받고요. 평의에서 전원일치보다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경제 활동을 보면 모든 그 관세가 이 시한에 폐지되고 한일기구가 설립되고요. 농업보조금 지급이 일부 허용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이제 EU로 나가죠. 자, 이거는 단순히 뭐냐면 경제협력이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예 경제를 이제 완전히 통합시킨 거야. 경제 통합, 완전히 통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환율, 네. 공동 통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로라는 공동된 통합을 만들고 정치적 통합도 이제 도모하죠. 자, 이유인데 한번 볼게요. 자, 유럽 선정의 이제 성립 과정은 단일 유럽법인데, 단일 유럽법은 그 마스트리트 조약의 중간에 있었던 그 법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기출 예문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요. 국가 규제의 핵이라 주의. 이게 뭐냐면 국가가 한 것처럼 EU도 이제 EC도 국가 단위가 했던 이제 경제 체제를 구제하는 것처럼, 국가가 이제 경제를 구제하는 것처럼 EC 단위도 EC도 국가가 했던 것처럼 다른 그 국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규제를 한다는 거야. EC 회원국에 있는 국가들도 EC의 그 방침에 따라 따라야 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다른 국가가 그 국가 안에 내부적인 걸 다 통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EC도 여러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자, 단위 유도법 내용 보면 물품, 서비스, 노동력, 자본의 이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1992년 말까지 유럽 공동체 내에서 폐지를 선언하고 국경 제시선을 사라지고, 예, 그래서 회원국 모두 시민이 공동 유럽 공동체 여권을 소지하면 어느 나라나 갈 수 있어. 그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의료 혜택 및 면허와 대학 학위 인증도 이 시국가에 다 가능하다. 자, 이것이 이제 개별 국가에도 개별 국가들이 이걸 다 따라야 돼. 국가 이 시가 이제 일종의 국가 단위가 좀 상정해서 명령을 국가로서 이제 명령을 한 거니까 다 따르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 시라는 명령이
국가들도 이제 그 밑에 있는 속해 있던 국가들도 다 뭐냐면 통제를 하는 그런 법이 이 단일 유럽법이에요.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스트리트 조약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국경 없는 단일 연역으로 경제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럽 경제 통합 변맹을 창설하여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자, 공동 방위 정책 틀을 포함한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틀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까지 다 포함시킨 거야. 그리고 유럽 연합 시민권을 도입해서 그 회원국들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강화시킨다. 이게 마스트리트 주 내용인데, 자, 목표는 경제통합 동맹 결성, 공동 방위와 공동 외교 정책을 구축하고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을 해하고자 했고, 명칭도 EC의 명칭은 EU로 변경했고, 자, 유럽위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자, 그리고 통합 내용을 보면 공동화 유로가 1999년까지 채택을 하도 구성했고요. 그리고 물가 시장을 통합을 추진했죠. 그래서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했지만 단 이 EU 국가 중에 그냥 개별 통화를 쓰는 국가가 있어요. 영국,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 단일 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 통합을 깼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럽연합은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발행하고 유통시켰으며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치, 경제적으로 그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발걸음을 계속했다. 회원국도 동유럽과 발트 3국도 확대되었고 2007년에는 27개국 증가시켰다. 그래서 이제 EU 영합이 선택됐고 후에 이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추가됐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탈퇴했죠. 2016년에 브렉시트라고 하죠. 예. 자, 유럽 연합의 의미는 그 역사적으로 오랜 유럽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상의 표현이다. 뭐 해갖고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유럽은 전후의 경제적 기적과 같은 부흥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로 크게 발전되었다. 자, 1차 세계대전 후에 민주주의 발전은 실질적 발전과 형식적인 확대가 혼합되어 있으나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실질적인 발전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자, 프랑스 서도, 그 다음에 어, 프랑스 서도 이탈리아에서는 민주공화국이 제공되었고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는 민주적인 입헌군주제가 복구되었다. 자, 이 모든 국가에서는 민주적 정부가 훈련되고 발전했으며 서독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경우처럼 양당제가 발전됐고요. 양당제는 이제 서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민당하고 그 사회당이 양당 체제였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다당제였으나 중간 노선을 표방하는 기독교 민주당과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치를 주도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된 것은 아직 미완이고 계속되고 있는 유럽 통합의 움직임이었다. 자, 1, 2차 세계대전 근본 원인이 가장된 흡사 민족주의였던 반성과 함께 미국과 소련이 같은 초강대국들에 비하여 유럽 개별 국가들 매우 미약하며 밀소에 의해서 유럽 분단되어 냉전의 싸움터가 되었던 인식이 유럽 통합의 밑바닥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미국과 소련의 양진역상에서 그 뭐냐면 유럽이 분단되고 유럽의 어떤 영향이 약한 이런 위기의식들이 유럽 통합의 어떤 또 배경이 되기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유럽이 통합하면서 하나의 초강대국이 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하고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통합의 숨은 촉진제가 됐다. 자, 그러나 통합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마샬 계기. 자, 마샬 계기 원조 대군과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해서 어, 유럽 경제협력기구가 이제 창설됐고 그 기구는 비약적인 발전이 계속되어 1960년 유럽 경제협력기구 OECD가 개편됐고 이와 더불어 1948년 유럽 정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유럽의회가 창설되었으며 통합주의자는 이걸 주권을 가진 진정한 유럽의회가 되길 원했다. 자, 그러나 영국이 주권의 양도를 거부하고 대부분 국가들이 주저하여 유럽의회는 다국 간의 어떤 단순한 통원장이 되어버렸다. 자, 이러한 통합에 대한 정치적 접근 실패하자
경제적 통합의 길을 모색했다. 그래서 1950년 프랑스의 신망이 제안에 따라서 석탄과 강철의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를 목적한 ECSC가 프랑스와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 참가 발족했다. 그래서 원래는 프랑스와 서독이 이제 했다가 나머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6개국은 상호 무관세로 석탄과 간철을 유통하게 되었고 프랑스와 독일 간의 난제였던 자드 문제가 서독의 기속으로 문제 해결됐다. 이때 국민투표 문제를 갖고 이제 자드가 이제 서독 쪽으로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ECSC 6개국은 1957년 로마 조약으로서 로마 조약으로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유럽 경제 공동체를 새로 출범시켰다. 그래서 이제 유럽 원자재 공동체는 에너지 안전과 공급과 원자력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 시는 회원국 간의 모든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 것으로서 유럽의 공동시장을 라고 불리기도 했다. 자, 이 시의 발족과 더불어 그 획기적인 진전으로서 유럽 공동시장은 1960년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했던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63년, 67년에 두 번에 거쳐 영국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좌절을 겪긴 했으나 총체적 큰 성공을 거뒀고요. 결국에는 이 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로 통합 발전되기 시작이죠. 그래서 종전의 6개국 외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참여해서 12개국으로 불어났고요. 그래서 이 시 지도자들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를 해협하여 통화의 단일화, 공동방위, 공동 외교 정책들을 합의했고 93년에 이 시는 유럽 연합으로 확대 개편되어 진정한 유럽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에 새로 가입하여 회원국 15개국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교과서에서 좀 볼게요. 교과서에 잠깐 이게 어디 있나? 네. 자, 요거 내용 볼게요. 유럽 형성과 어, 유럽 연합의 형성과 변화를 볼게요. 비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유럽은 1950년대부터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 51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결성되었고 57년에 서독, 프랑스, 벨기에 등 6개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설립해 조약을 체결했다. 이게 무슨 조약이죠? 로마 조약이죠. 자, 이들 세 단체가 1967년에 유럽 공동체로 통합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잘못 설명한 게 뭐냐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또 확대 개편된 게 그 유럽 경제 공동체죠. 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영국을 중심한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가 있었죠. EFTA가 여기에 통합이 된 거야. 이시로.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요 단체가 아니라 요거와 EFTA와 유럽 단체와 EFTA가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이 바로 유럽 연합이 형성됐다. 자, 유럽 연합은 각종 사안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1999년 단일 통화 유로화를 유통하면서 경제가 더욱 긴밀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최근 유럽 연합은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비롯한 금융위기,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리먼 브러더스를 기준으로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프라임 모기지인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이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 그리스, 에스파니아의 남유럽 국가의 재정 악화, 그리고 시리아 사태에 따른 난민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 이에 따라 영국같이 유럽 연합을 탈퇴할 고민하는 국가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영국 탈퇴했죠. 브렉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2016년 6월 23일 날 영국이 이제 뭐냐면 그 유럽 연합의 탈퇴 여부를 이제 결정했는데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투표 결과 탈퇴 찬성이 51.9%, 반대가 48.1% 해갖고
유럽의 그 영국의 유럽 연합이 탈퇴가 결정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예산사 궤도 넘어가죠. 자, 식민지 상실 관련된 내용은 한번 각자 읽어 보세요. 예. 돼 있고 다만 이제 여기만 좀 읽어 봐야 되겠네. 여기 밑에 뒷장에 있는 내용 요 부분만 읽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해 갖고 여기까지. 다 읽어야 되겠네요. 그냥 앞부분만 안 읽고 그 뒷부분 읽어 볼게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요 부분은요. 예.